자, 우리가 어저께 영토, 영해까지 했었죠. 네. 네. 자, 우리 이제 다음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도 보면서 빠르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여유가 좀 있으면 수업 시작할 때 복습을 그때부터 해주면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복습하는 방법은 사실 이게 제일 좋지만 제일 힘든 복습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수업 끝나고 바로 쉬는 시간이 됐든 아니면 집에 가서가 됐든 하루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수업 시간에 뭐 배웠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떠올려 보면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위상 부분은 별거 없었으니까 넘어가면 되고,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적을 필요 없어요. 키워드만 적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지? 이게 꼬리 가지쳐 나가는 걸 마인드맵이라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자기만의 방법대로 되거든요. 그러면 영역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어쨌든 공부를 했는데 그럼 핵심 키워드가 뭐였지? 자기 내에서 새로 조직하는 거거든요. 백지 꺼내놓고 영자 꺼내놓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효과가 꽤 좋아. 물론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고수들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역에 대해서 우리 영토를 공부했는데, 영토는 우리나라의 땅덩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그래서 한반도와 그 주변 섬인데, 그리고 여기 한반도는 북한을 포함한다. 그렇게 떠올리면 되는 거야. 적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기억이 난다면 이건 그 영토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남쪽으로는 어디고 마라도인데 거기는 위도가 북위 33도 06분이었고 제일 북쪽은 여기였는데 여기는 43도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가장 서쪽은 압록강 하구 북한 쪽이었는데 124도 정도였고 독도는 131도 52분이었고 뭐 그 정도 빨리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영토는 끝났어.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영해였죠. 그러니까 영해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이제 기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야죠. 영해라고 하는 건 기선에서부터 몇 페리까지? 13. 12의 1. 이게 뭐 12냐 13이냐 그걸 물어보진 않고 나오는 숫자 가지고 사실 물어보죠. 12, 3. 그러니까 대한해협은 3일이니까. 네. 뭐 그걸 굳이 뭐 하나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뭐 국제법을 전공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기선이 있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하더라. 네. 그렇지 이거 사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선이라는 거 알았으면 자 이제 어쨌든 기선에는 통상 기선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 기선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로만 생각으로만 떠올리면 돼요. 통상 기선이 뭐였죠? 그 동해처럼 섬이 많이 없고 원만한. 그쵸, 해안선이 단조롭고 단순하고 섬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그냥 말고 해안선, 직접 해안선을 기선으로 삼는다. 노멀 베이스 라인이라고 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통상 기선을 적용하는 곳은 동해안, 그 다음에 울릉도, 독도, 제주도하고 주변에 있는 섬하고 끝. 그 다음에 이렇게 통상 기선을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해안선이 복잡하거나 섬이 많은 곳에서는 직선 기선을 적용한다. 어디에서? 서해 가면. 서해안 가면 그 다음에 일부분. 그렇죠. 동해안의 일부분. 그리고 한 군데 남해안에 속하긴 하지만 대한해협은 직선 기선이지만 3L이다. 우리 대한해협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예외니까. 사실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한 전부 다야. 그래서 좀 아무튼 힘든 일이야. 고수가 되는 건 당연히 신의 노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정말 고수들은 백지 꺼내놓고 해요. 여러분들 보고 당장 이렇게 백지 꺼내놓고 하라는 말은 아닌데 어쨌든 복습 한번 하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사실 1시간 분량 복습하잖아? 5분밖에 안 걸려. 근데 이걸 한 달 동안 묵혀뒀다가 다 잊어버린 다음에 시험 기간에 다시 하려고 그러면 이거 절대 5분 만에 안 끝나죠. 50분 걸려요. 50분. 수업 시간만큼 걸려요.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복습은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몰라. 좀 미안한 말이에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고수인 거고. 그쵸? 근데 쉽지 않아. 사람이 그때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 지도로 볼게요. 자, 지도로 봤더니, 0의 기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통상기선, 통상기선, 통상기선.
여기도 통상기선. 네. 그리고 여기 직선기선, 여기 직선기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직선기선이더라. 네. 했잖아요. 그리고 기선의 안쪽은 영토다. 그런데 여기는 물로 채워져 있으니까 내수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간척 사업을 하더라도 영해에는 변화가 없다. 뭐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아, 핵심 키워드 하나 빼먹었네. 무해 통항권이 있었죠. 네. 무해 통항권. 뭐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영공 볼게요. 영공. 영공은 영토와 내수 및, 사실 내수도 영토의 일부분이긴 한데, 영토와 내수 및 영해의 수직 상공을 영공이라고 한다. 위로 수직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면 안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돼. 국제 약속이야. 그래서 수직으로 이렇게 상공을 영공이라고 하는데, 영공은 영해랑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배는 이제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멀리까지 볼 수 없죠. 네. 왜냐면 지구라는 게 이렇게 둥글잖아. 그래서 지표면에서는 멀리까지 볼 수 없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나 드론이나 헬리콥터는 그냥 떠 있는 것만으로도 멀리까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객선이라 하더라도 영공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통보가 아니야. 나 지나갈게 하고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유격수인 줄 알았더니 거기다 청룡 좋은 망원경을 설치하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갈 수 있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영공에는 영해랑 달리 무해 통항권 같은 그런 게 아예 없더라. 무조건 허락을 맡아야 된다. 하늘에 떠 있는 건 전부 다. 됐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끝.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 배타적 경제수역 볼게요. 배타적 경제수역에다가 강조 표시 좀 해주세요. 배타적 경제수역. 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영토 분쟁 갈등이 심하다 안 심하다? 심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국경선이 명확한 편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건 아마 독도를 떠올렸던 것 같은데 이제 이건 뭐 국경선을 어떻게 할까 말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독도라는 게 명확하잖아. 근데 이걸 누구 거냐? 그 얘기잖아. 네. 그런데 이제 이 배타적 경제수역은 갈등이라기보다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너무 커요. 그리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어. 네,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자, 앞에서 몇 번쯤 얼핏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봐봐요. 우리나라는 인천에서 강릉까지 200km 정도. 그리고 12해리는 약 20km 정도. 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영해의 범위가 넓어? 좁아? 좁아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바다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 배가 와가지고 물고기 같은 거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 애들이 여기 와서 물고기 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국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물고기 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짜증이 나죠. 우리 영해는 아니지만 아니 울릉도와 우리나라 한반도 사이 여기 와가지고 일본 애들이 물고기를 잡으면 아니 누가 봐도 우리 바다인데 화가 나잖아. 화 안 나니? 만약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세계 나라 사람들이 야 영해는 너무 좁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바다에 대해서 권한을 인정해주자. 단 영해만큼은 아니지만 일정한 권한을 인정해주자. 이런 걸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해요. 자 이제 정의는 거의 다 끝났어. 봐보세요. 영해는 아니야. 근데 영해보다는 좀 먼 바다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의 연안국은 우리나라. 여기 바다의 연안국은 일본. 그래서 연안국에게 배타적으로 무슨 뜻이죠? 배타적이다. 좀 좁게. 배타적이란 말은 만약에 얘한테만 뭔가 배타적으로 뭔가 인정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다른 애들은 빼고 얘한테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다에 대한 권한은 우리한테만 있는 거야. 그걸 배타적이라 그래요. 됐어? 그리고 어떤 권한이냐? 경제수역이죠. 경제적인 권한. 여기에서 만약에 지하자원이 나온다. 그럼 우리나라한테 권한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물고기 우리만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뭐 에너지를 생산해, 뭐 파력 에너지 같은 거 가지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권리. 됐어?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야. 다른 나라 군함이 지나갈 수 있다 없다? 군함. 경제 활동 아니죠? 네. 지나갈 수 있어요. 다른 나라 어선은 안 돼요. 어선 같은 건 안 돼요. 이해되니? 네. 물론 지금 처음에 들었으니까 처음 듣는 거니까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여기는 경제적인 권한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됐죠? 네. 자, 이제 이야기는 거의 다 했고 이제 정리는 하면 돼요. 볼게요. 베타적 경계 수역은 0의 기선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0의 할 때 통상기선, 직선기선 공부했죠? 똑같아요. 기준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200캐리까지 베타적 경계 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200캐리까지. 200캐리면 우리나라가 약 1.8km를 곱하면 되거든요. 1해리가 약 2km였으니까 어쨌든 2를 곱하면 거의 400km 가까이 되잖아요. 400km 정도 되면 여기서 이만큼이 200km. 그럼 여기서부터 400km면 막 여기까지쯤 될 거거든요. 이해되니? 이 정도면 여러분들 느끼기는 어때? 면적이 충분한 것 같아? 아니면 아직도 좁은 것 같아? 충분히 넓은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뭐가 그럼 발생하게 되냐면요. 나라가 서로 가까이에 있으면 겹치는. 그쵸, 겹치는 문제가 발생해요. 자, 우리 대한해협은 일본이랑 가까이 있어가지고 영해가 겹치니까 3해리까지만 하기로 했잖아. 근데 베타적 경계 수역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겹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또 겹쳐요. 그러니까 그 겹치는 부분 어떻게 해야 돼? 잘 얘기를.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둘이 잘 합의해봐라. 근데 이게 합의가 잘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개인은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집단이 되게 되면 뭐 조금 안 좋은 표현이라기보다는 집단 이기주의가 쉽게 발생하거든요. 나 개인적으로 양보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바다를 일본한테 양보하기에는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겹치는 바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적 경계 수역을 굉장히 자주 물어봐요. 아무튼 이제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선이 있어요. 동해안이라 그럴게요. 어쨌든 기선을 우리가 설정해놨으니까 기선에서부터 200캐리까지를 우리가 인정을 한다. 이 숫자는 지금 200캐리예요. 그런데 이 범위 안에는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미 0에는 있는 거예요. 네. 자, 0에는 12캐리까지야. 여기는 0해야. 자, 0해가 권한이 많아? 베타적 경계 수역의 권한이 많아? 베타적 경계. 0에는 경제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것. 베타적 경계 수역은 모든 권한 중에 경제적인 권한만. 당연히 0해가 더 가까이에 있고 이건 완전히 우리 바다인 거야. 여기는 우리나라한테 경제적인 권한만 있는 거예요. 그 정의가 기선에서부터 200캐리까지 수역 중에 0해를 뺀 나머지 바다. 이게 베타적 경계 수역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기준선은 똑같아. 뭐 있는 거니까. 그런데 0해를 뺀 나머지 바다가 베타적 경제 수역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해수면에서 해저까지 그 바다는 연안국에게 이런 해서 경제적인 권리를 베타적으로 보장한다. 자, 이거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요. 물고기 잡아가면 안 되고요. 해저 탐사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에너지 생산하면 안 되고 경제 활동과 관련된 건 못한다. 우리만 할 수 있다. 됐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국제해양법 규정에 따르는 조건으로 타국 선박이나 비행기도 당연히 지나갈 수 있어요. 여기 타국 선박에 조건 같은 거 없죠? 군함 같은 것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우리나라랑 이제 주변 나라가 가까이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생기더라. 겹치는 부분이.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얘기했죠? 네. 서로 잘 합의를 해봐라. 근데 합의가 잘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난감하죠? 네. 자, 그래서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건 아니다 보니 지금은 약간 임시 조치를 해놨어요. 임시 조치를. 보세요. 여기 일본이라 그럴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기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일본이 없으면 우리는 200캐리까지 베타적 경계 수역을 설정할 거야. 근데 일본이 여기쯤에 있네요? 그럼 일본도 우리나라가 없으면 200캐리까지 베타적 경계 수역을 설정할 거야. 그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협상을 하다 보면 자, 이 바다는 누구네 거니? 일본 애들도 충분히 우리 거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까? 얘네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을 거니까. 그리고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협상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점점 그 겹치는 부분이 점점 줄어 들어가서 협의를 했어. 근데 여기 정말 가까운 부분, 중간 부분은 합의가 잘 안 되지 않을까요? 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지금 이름을 붙여놨냐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중간에 있는 바다인데 여기는 두 나라가 지금은 일단은 합의가 잘 안 되니까 같이 관리를 하자. 이 바다는 우리나라 배가 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없다? 우리도 잡을 수 있고 일본도 잡을 수 있어요. 네. 두 나라가 어쨌든 서로 합의한 만큼. 그런데 여기에 중국 배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이것도 합의를 할 거야.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가까이에 있으니까 사이가 나빠요? 나쁘죠.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사이가 나쁘죠. 안 좋죠. 그 다음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안 좋죠. 지금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야. 이미 국제사회에서 정한 약속 기간이 있거든요. 언제까지 합의해라. 합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그 종전대로 가고 있는 건데 앞으로 합의를 해 나가야 돼요. 됐니? 자, 그럼 이름 보세요. 여기는 한일 중간 수역이라 그러고요. 우리나라랑 중국 사이에 있는 바다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 그래요. 잠정적이다. 잠시 임시. 임시란 뜻이잖아요. 얘는 위치, 중간에 있다. 얘는 최종 결정이 난 게 아니라 잠정적으로 이렇게 하자. 성격은 같은 건데 이름만 다른 거죠. 됐니? 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는 우리나라의 내수. 그 다음 여기 보면 영해선이라고 있으니까 기선에서부터 영해까지는 여기가 영해. 그럼 여기는 뭘까? 여기는 배타적.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요. 여기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니까 우리나라와 중국한테 권리가 있는 배타적 경제수요. 여기는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요. 여기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요. 이해돼요?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지도를 보다시피 우리나라랑 중국 사이에는 잠정 조치 수역이 하나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여기 두 군데가 있어요. 체크 좀 해주세요. 두 군데.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듣고 잊어버리세요. 자, 지도를 봤더니 독도 한번 봐봐요. 독도. 왜 독도가 한일 중간 수역 안에 들어가 있을까? 자, 무슨 얘기냐면요. 독도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일본도 인정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200캐리를 우리는 주장했겠죠. 그리고 일본도 어쨌든 200캐리를 주장하다 보면 중간 지역이 독도가 포함된 범위가 아니라 독도보다 더 일본 쪽으로 가서 여기쯤에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해되니?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본과 이렇게 협정을 맺으면서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할 건가?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떤 선이 아니고 기준점을 잡았어요. 이때 기준점이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가 기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좀 안타깝게도 독도가 한일 중간 수역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버렸다. 듣고 잊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유는 독도는 국제법상 우리가 일본이랑 협정을 맺는데 합의를 하는데 국제법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국제인 지역이라고 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독도가 국제법상 무인도다, 유인도다. 유인. 독도 유인도야, 무인도야? 유인도. 그러니까 잊어버리세요. 듣고 독도는 국제법상 무인도예요. 국제법상. 자, 어떤 섬에서 사람이 산다. 사람이 실제로 거기 살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섬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흙이 있어서 식물이 자랄 수 있어야 돼요. 나무나 풀이. 근데 여러분 독도는 돌이죠. 돌섬이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 같은 걸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독도에 다행히 마실 수 있는 물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법상 유인도가 아니라 무인도인 거예요. 그리고 또 국제법상 어떤 나라의 영토로 인정을 받으려면 유인도만 가능해요. 무인도는 어떤 나라의 영토로 주장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국제법은 국제법인 거고, 그럼 무인도를 하더라도 당연히 어떤 나라에 소속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속이라기보다는 그걸 누가 실제로 차지해서 뭐 연구시설을 만들든, 아무튼 그걸 실제로 뭔가 차지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국제법상 무인도여서
배타적 등계 수역을 설정할 때 여기서부터 설정하지 못하고 울릉도부터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이제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건 뭐 약간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다시 그래서 정리할게. 잊어버리세요. 자, 독도 무인도다, 유인도다? 유인도! 왜? 우리 한국지리 공부하고 있잖아. 자, 시험 문제에서 독도가 무인도냐, 유인도냐 물어보면 자신있게 유인도 대답해야 된다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제로 이제 꽤 됐죠. 꽤 됐지만 한번 정말 이렇게 학력평가에서 나온 적이 있어. 가섬이 무인도냐 유인도냐. 당연히 유인도. 독도 유인도다? 우리 거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한국지리니까. 됐죠? 자, 이제 하나 더 하고 정리할 시간 정리할게요. 자, 이제 밑에 있는 지도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설명을 했고, 이 부분.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영토의 가장 남쪽은 어디다? 마라부죠. 네. 여러분 작년에 수학여행 가가지고 아마 그 탑도 봤을 거야. 최남단. 혹시 작년에 마라부 갔었니? 저 작년에 제주도 갔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갔는데 마라부까지는 안 갔나? 네. 재작년에 갔나 보다. 아무튼 제주도에서 가파도 더 밑에 마라도가 있거든요. 여기가 우리나라의 영토 제일 남쪽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어도 들어본 적 있니? 이어도. 자, 이어도는 여기 이미지를 보듯이 자, 일본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섬, 중국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섬,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 여기에 섬은 아니고요. 바다 밑에 암초가 있어요. 섬은 아니야. 이어도라 그래서 섬이 아니야. 그러니까 섬이 아니니까 영토로 주장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미래 사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이어도를 바탕으로 더 많은 권리를 혹시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는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 거야. 영토는 아니지만. 됐니?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어도에 대한 정말 중요한 정보 하나. 위도 외우지 마시고요. 마라도보다 더 남쪽이죠. 그럼 우리 마라도 위도는 알아야 돼. 마라도의 위도는 북위 33도 06분. 적도에 더 가까이에 있어. 그럼 얘는 33보다 숫자가 작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위도가 표시가 됐는데 얘가 33도보다 숫자가 작아. 무조건 이어도예요. 됐어? 됐어? 자, 그래서 이어도의 위도는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33도보다 숫자가 작다. 마라도보다 적도에 더 가까이에 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단면도를 보면은요, 해 수면이 이렇게 있으면 4.6m 아래에 비교적 평평한 부분과 이렇게 봉우리처럼 솟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암초인 거죠. 됐어요?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 이거 우리 거야 라고 이렇게 침을 발라놓는다 그래서 중국, 일본이 그래 네 거 해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비교적 평평한 여기 자리에다가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종합해양과학기지를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그걸 실제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국제사회에 알려야 우리 거가 더 되는 거 아닐까? 그쵸? 이어도는 위치 중요하고요. 종합해양과학기지 있다는 거 중요해요. 됐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이어도 말고 두 군데에 더 있거든요. 나머지는 안 물어보고 이어도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다. 그리고 독도나 그런 데는 없어. 나머지 두 군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곳이야. 일단 이어도에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다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페이지 전체 읽고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잠깐만 있다가 이제 다음 페이지 볼게요. 얘들아, 계약한 지 2주 됐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는 사실 이게 긴장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좀 덜 졸리거든요? 근데 두 번째 주는 기온도 오를 만큼 올랐지. 계약하고서 반 친구들도 이제 누군지 알았지. 수업 선생님들도 이제 2주째 만났지. 긴장도 조금씩 풀어지면서 그동안 긴장하면서 잘 몰랐던, 사람이 긴장하면 감각이 좀 무뎌지거든요. 너무 졸린 시기예요. 정상이다? 네. 정상이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데 눈은 자체가 잘 안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눈은 떴으나 정신이 아직 안 돌아온 상태 있죠. 나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11시 넘어가니까 그나마 조금 정신이 돌아오고 지금도 이렇게 내가 지금 피곤한 상태구나 라는 걸 자각할 정도? 그래서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3월 초에는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사람이 그러기 쉽잖아. 자, 우리 헬스클럽이라고 옛날엔 그랬고요. 지금은 뭐라고 부르나? 짐? 피트니스 센터? 거기 1월 1일부터 한 2주 정도는 사람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없어져. 왜? 너무 무리했으니까 사람이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몸뚱이가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1월 초에 막 열심히 운동하다가 근육통이 왔어. 한 번 또 가요. 근육통은 내가 운동한 결과물이야. 그 다음에 가서 또 열심히 운동을 해. 근데 너무 무리하면 당연히 사람이 탈이 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마음이 급하면 잘 안 되거든. 또 뭐 수업 끝나고 사실 해야 되는 말인데 주말에 물론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잠 좀 더 자주 자야 돼. 나한테 주는 보상이야 그러면서 이제 마음껏 핸드폰만 하지 말고요. 잠을 더 자.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쉽진 않지만. 아무튼 지금 피곤하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2주를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야. 열심히 살았다는 거잖아.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독도. 자, 독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정리만 좀 할게요. 자, 먼저 지리적 특성은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독도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이 숫자를 반드시 제시해요. 이게 우리나라 가장 동쪽이라는 걸 제일 잘 나타내는 거잖아요. 131도 52분 외우세요. 이 숫자 나오면 무조건 독도야. 내가 지금 이게 독도 유독 이 경도값에 대해서 이제 거의 5번 이상 말을 했거든. 외우지 말아야지. 정말 이렇게 각오를 다지지 않는 이상 이 정도 좀 했으면 다시 외워야 되는데 저절로 외워줘야 되는데 외우세요. 독도니까. 자, 그리고 행정구역은 경상북도에 속하는 거 알고 있죠? 독도는 우리 땅 노래 어떻게 시작해? 경상북도 울릉군 시작하잖아. 경상북도라는 거. 학생들 중에 강원도 아니야?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경상북도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큰 섬 2개와 상대적으로 큰 섬 2개와 작은 섬들 수십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봐봐. 요만큼이 200m예요. 자, 200m는 여러분들 감이 좀 있죠? 팝스 때 50m를 뛰는데 50m 가깝니 뭐니? 결코 가깝진 않죠. 왜냐면 뛰다 보면 힘들어. 근데 200m면 그거의 4배야. 200m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독도가 마냥 작은 섬은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섬들 면적을 합치면 축구장 12개인가? 그러니까 결코 작진 않아요. 아무튼 독도는 큰 섬 2개, 동도, 서도로 이루어져 있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독도가 화산섬이라는 건 알고 있니? 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산섬. 독도, 울릉도, 제주도. 자, 누가 나이가 제일 많을까? 자, 크다고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바다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침식을 받아요. 그래서 거꾸로예요. 작을수록 나이가 많아요. 독도가 제일 나이가 많고요. 울릉도, 제주도가 제일 어려요. 이걸 뭐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자, 여러분들 포인트는 독도는 화산섬이다. 됐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대체로 우리가 사진 보면 알겠지만 경사가 급하죠. 나중에 화산 지역 나올 건데 그때 다시 한번 할게요. 그 다음 가치 볼게요. 자, 영역적 가치라고 나오는데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야.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거 얼마만큼 실감하나? 자, 이건 추천. 부탁까지는 아니고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요.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대통령이셨던 분이에요. 그 분이 독도를 두고 일본 애들이 자꾸 지랄을 하니까 여기 지랄이란 말을 쓸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독도는 우리 거라고 하는 그걸 공식 연설을 해요. 근데 그 연설을 모르겠어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정치인을 되게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꼽는 역대 대통령 연설 중에 정말 멋있는 연설, 뭐 감동 깊은 연설 꼽을 때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연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 느려서 잘 안 되는데, 자, 여러분들 태어날 때 대통령이 혹시 누구였어? 노무현 대통령이었고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노무현 독도, 잠시만요, 로 검색해서 처음에 나올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뭐 수업 시간에 들어주면 좋겠지만 8분 56초짜리 동영상인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독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독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한국지리 시간에 내가 백날 떠들어봤자 그것보다 한번 들어보면 독도가 정말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아마 느끼는 게 더 클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나는 정리 좀 할게요. 그리고 이제 독도의 경제적인 가치. 자, 우리 조경수역 체크 좀 할게요. 조경수역. 한자말인데 조경수역이 뭐야?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 초등학교 때도 나오긴 하는데. 자, 우리가 차가운 바닷물은 극에서 이렇게 적도 쪽으로 와요. 차가운 바닷물 한류. 따뜻한 바닷물 난류는 적도에서 극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차가운 데서 사는 물고기랑 따뜻한 데서 사는 물고기랑 다르죠. 근데 그게 만나는 곳이야. 그럼 물고기가 다양하겠죠. 그걸 조경수역이라고 부르거든. 우리나라 울릉도 근처가 조경수역이에요. 독도를 포함해서. 그러다 우리나라 동해가 조경수역이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바다다. 자, 뜬금없는 이제 상식. 자, 1인당 해산물 소비량을 봤더니,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걸 제일 많이 먹는 나라. 세계 1등. 어딜까? 전 세계에서 해산물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많이 먹지만 우리는 김, 다시다, 아무튼 파래,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는 것도 먹잖아. 해삼, 멍게 그런 것도 먹잖아. 다 해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해산물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 우리나라. 두 번째로 많이 먹는 나라 일본. 동해는 세계에서 물고기 해산물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와 두 번째로 많이 먹는 나라. 그다음에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랑 가까이에 있어서. 근데 어쨌든 물고기가 되게 많이 사는 바다예요. 되게 중요한 어장이야. 아무튼 이건 상식. 전 세계에서 해산물 제일 많이 먹는 나라 우리나라. 그래서 조경수역을 이루기 때문에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 그리고 여기에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이렇게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천연가스인데 고체 형태로 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이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얘는 함부로 캐낼 수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캐냈다가 뭐 지진이 나거나 또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 있는 건 맞는데 아직 이용하기에는 기술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생태적 가치. 자, 여기 강조 표시 좀 해주세요.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강조. 자, 여러분들 생태계가 되게 독특하다. 뭐 독특한 생명체가 산다. 또는 뭐 보존해야 된다. 그런 곳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요. 동물이나 식물 하나를 지정하는 걸 천연기념물. 근데 어떤 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거든요. 자, 독도는 육지에서 되게 멀리 떨어져 있죠. 영토로서도 중요하지만 생태계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독도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이에요. 체크. 그리고 이것도 그냥 상식에서 좀 알아두세요. 독도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유인도, 그러니까 암초 같은 거 말고 사람이 사는 섬 울릉도. 그 다음에 독도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일본의 유인도는 오키섬이에요. 근데 거리가 다르죠. 근데 거리만 다른 게 아니라 지구는 이렇게 지금 둥글어서 멀리까지 안 보여요. 멀리까지 안 보인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면 울릉도가 가면 높은 산이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독도가 보여요. 실제로 보여. 그럼 옛날에 울릉도에 사람이 살았단 말이야? 저기 보니까 독도가 보여. 그럼 당연히 갔겠지. 근데 독도는 일본에 있는 오키섬에서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럼 당연히 독도를 누가 더 먼저 발견했고 누가 더 자주 이용했을까? 울릉도 사람들. 당연한 거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동해 볼게요. 동해. 자, 동해는
우리나라 한반도와 그 다음에 일본의 연해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연해주는 어디냐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러시아 있잖아. 여기 부분이 연해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러시아, 일본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바다가 동해잖아. 그건 알고 있잖아. 동해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독도랑 마찬가지로 이 동해를 우리는 동해라고 부르고 싶어하고 일본 애들은 일본해라고 부르고 싶어하죠. 근데 조금 이게 안타까운 거. 이름을 좀 잘못 지었어 우리가. 야, 동해라 그러면 전제조건이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동해가 우리나라의 동쪽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중국 동쪽의 바다도 동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 동쪽에 있으면 동해라고 보통 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약점이 있는 거죠. 일본 해는 일본 옆에 있는 바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름이 조금 약점이야.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는 동해니까 당연히 동해라고 불러야 되고 세계 사람들한테도 알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동해 표기의 당위성을 봤더니 아주 옛날부터 여러 가지 자료에서 이 바다를 동해라고 기록했다. 증거가 넘치더라. 알고 있으시면 돼요. 심지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기 700년도 전에 이미 동해라고 불렀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불렀더라. 선점했더라.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동해로 쓰도록 알리도록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나 민간 단체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자료상으로는 점점 동해라고 부르는 또는 동해 일본해를 같이 표기하는 국제사회 나라들이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건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여기만 보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제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 자, 팔도 총도나 아국 총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지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쉽게 말하면 조선에서 제작한 지도인데 여길 동해라고 표시했어. 근데 일본 애들 입장에서 보면 야, 그건 당연히 니들이 만든 지도니까 니들이 만든 자료니까 당연히 니들 거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힘은 없는 거야. 근데 반대로 일본에서 제작한 지도인데 동해라고 표시되어 있네? 또는 울릉도랑 독도가 조선 거라고 되어 있네? 이건 좀 다르죠. 일본에서 제작한 건데 일본 사람이 만든 건데 동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좀 느낌이 다르죠. 자,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얘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얘 기억해서 얘. 자, 삼국 접양 지도는요. 세 개의 나라에 접하고 있는 해양이란 뜻이에요. 조선, 러시아, 일본. 그래서 동해를 나타낸 지도인 거야. 삼국 접양 지도 자체가. 거기에 일부인데 여기 보면 울릉도, 독도가 조선의 것이라고 돼 있고요. 됐니?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제작한 건데 동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조선 거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큰 힘이 있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본에서 제작했다. 얘도 일본에서 제작한 거다. 여기 보면 조선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일본이 제작한 거다. 거기서도 동해, 그 다음에 독도, 울릉도를 조선 거라고 하고 있다. 됐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이제 1단원이 다 끝났는데 짧게만 얘기할게요. 봅시다. 보자. 자, 이건 여러분들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현실적인 이유야. 현실적인 이유기도 하고 나는 모든 학생이 정말 열심히 한국지를 공부하는 걸 원치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상대평가라서 누구는 1등급이 나오고 누구는 5등급이 나오고 누구는 9등급이 나와야 돼. 근데 다 열심히 했는데 나 열심히 했는데 5등급밖에 안 나오면 속상하잖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5등급이야.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름 열심히 했는데 5등급 맞으면 사람이 사실 이렇게 속상해. 모두가 다 열심히 할 수도 없고 다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속상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여러분들 공부를 좀 이렇게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는 수업을 듣고 복습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안 까먹고. 가장 큰 목적. 그래, 시험 잘 보려고. 바꿀게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내가 시험을 잘 볼까? 오케이? 네. 고민해봐야 돼. 네. 그럼 봐. 자, 이건 여러분들 당연한 건데, 선생님은 나는 한국지리 고수일까, 한국지리 초보일까? 초고수죠. 내가 지금 한국지리만 20년 가까이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지리 잘 몰라요 하면 미친 거지. 그렇잖아.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은 지리 초보니 고수니? 완전 생 초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야. 완전 초보야. 백지 상태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래? 그런데 이 초보가 1시간 수업을 들었어. 한 번 수업을 들은 거죠. 물론 1단원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했지만 수업 시간에 한 번 들은 거잖아. 자, 수업 시간에 어쨌든 한 번 수업을 하고 이걸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뭐하니? 보통 뭐해? 이 뒤에 있는 문제 풀어볼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문제를 보게 되는데 이 문제가 잘 풀리니 잘 안 풀리니? 안 풀려요. 왜? 아니 지리 초보가 1시간 수업 듣고 한 번 복습을 했어. 근데 문제라는 건 뭐야? 중요한 걸 뻔하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자료를 새로운 걸 제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일부러 함정을 파놓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분들 기출문제집 보니? 보는 친구들 있을 거야. 자, 기출문제집 보면 수능 문제도 있거든요.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자, 수능 문제라고 하는 건 1년 동안 여러 번 복습하고 모의고사도 여러 번 보고 틀린 거 다시 뭐 메꾸고 그러고 가서 보는 게 수능 시험 문제잖아. 근데 한 번 수업 듣고 한 번 복습하고 수능 문제 풀겠다고 덤벼요. 기출문제 풀겠다고 덤벼요. 문제를 맞출 가능성이 커? 틀릴 가능성이 커? 그쵸, 지는 싸움 하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멍청한 방법이야. 초보면 초보답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됐니? 네. 자, 한 번 듣고 복습했다고 해서 고수가 되는 게 아니다. 고수가 된 다음에 문제 풀려고 도전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하는 건 어차피 시중에 문제는 되게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자, 수업을 들었어. 그 다음에 문제를 봐요. 정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야. 복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복습할 때. 복습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아는 걸 한 번 더 보는 거다. 아니죠? 아는 걸 뭐하러 또 봐? 내가 아는 건 그럼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내가 모르는 걸 보충하는 게 복습이에요. 복습의 가장 중요한 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모르는 걸 채우는 거야. 이해돼? 네. 그래서 1시간 동안 공부를 했잖아,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은 내용 이렇게 떠올려 보면 대충 단어 보면 이런 거구나. 뭐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이제 감이 조금 생겼어. 그러면 수능 특강 뒤에 있는 또는 기출 문제를 보고서 문제를 그냥 쭉 읽어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정답을 찾으려면 내가 뭘 더 알아야 되지? 또는 내가 아직 뭘 잘 모르지?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 이해돼? 그리고 문제를 쭉 읽으면서 내가 이 부분 잘 모르는구나. 내가 약하구나. 이게 내가 복습하면서 세워 넣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니? 그러고 복습해요. 그러고 복습하고요. 시중에 문제 많다 그랬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채울 거 채웠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 풀이 도전해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죠. 네.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게 공부를 해놓고 문제 틀렸다고 속상해. 지금 내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준 거야. 쉽지 않아. 보통 친구들은 수업했지, 복습까지 했는데 이 정도 하면 내가 문제 잘 풀렸으면 좋겠어. 이건 나의 기대. 근데 기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하고 문제 풀면 잘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재수없지만. 10,000명 중에 한두 명 있어, 분명히. 공부에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서울대 가는 거고. 물론 여러분들도 서울대를 가면 좋겠지만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연고대 가면 되지. 그것도 힘들어? 아무튼 자기가 타고난 걸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됐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복습을 제대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결과가 달라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수업 듣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 따라서 수준이 얼마만큼 차이가 날까? 수업 딱 들었어. 비슷해요. 최상위권도 다 아는 거 아니고요. 중상위권만 되더라도 대충 알 것 같아. 뭐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고. 근데 실제 시험을 보면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 왜?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복습을 올바르게 잘하는 친구가 결과가 좋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얼마만큼 해봤을까? 이걸 스스로 하면 참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잘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고 한번 적용해보고 잘 안 되면 다시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계속 하는 얘기지만 내가 올바르게 해야 효율이 올라가잖아요. 효율이 올라가야 또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은 절대 쉽진 않아. 하지만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니? 그러면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시험이 막 기다려져요.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는데 점수가 올라갈 게 뻔한데. 시험이 기다려지면 고등학교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 진짜 꿈 같은 얘기다. 자, 혹시 질문?